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 한 구석,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깨진 사발 조각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건 눈물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쏟아진 구박인지조차 알 수 없던 그 새벽,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를 버린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성공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세련된 수트를 입고 굽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한 여성이 빌딩 숲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표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혔던 자존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가혹한 착취. 이제 그녀는 자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숫자로 계산하여 되돌려주려 합니다. 가장 처절했던 순간에 시작된 가장 우아한 반격,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잃어버린 나를 찾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원 한 장까지 계산하며 아내의 목을 조였던 그 남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을까요? 이제 30년의 침묵을 깨고 시작되는 한 여자의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폭풍우가 치기 전의 고요함은 늘 그렇듯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전날 사방은 온통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지요. 이명숙 씨는 10시간이 넘도록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나무를 다듬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건 남편 상철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지시뿐이었지요. 야, 거기 전 좀 타는 거 아니야? 불 조절 잘해. 너는 애가 친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손이 그렇게 느리니?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습니다. 명숙 씨는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뒤집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쇳덩이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지요. 거실에서 낄낄대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듯 부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엔 수많은 세월의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생전 처음 보는 서슬 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리치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명숙 씨는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가출이 아니라 30년 감옥 갔던 삶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명숙 씨와 김상철 씨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일종의 비즈니스와 같았습니다. 자수성가했다는 자부심에 취해 살던 상철 씨는 모든 것을 숫자로 치환하는 버릇이 있었지요. 아내가 장을 봐오면 영수증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10원 단위까지 따져 물었고 심지어는 명절에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조차 작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운운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명숙 씨는 본래 촉망받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상철 씨는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렸지요.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기운이 샌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컨설팅이나 VIP, 고객 응대 같은 전문적인 일은 교묘하게 명숙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수는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퉁치면서 말입니다. 그 지독한 계산법은 명숙 씨의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극에 달했습니다. 급한 수술비로 100만 원만 보태달라는 명숙 씨의 눈물 섞인 호소에 상철 씨는 엑셀 파일을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이번 달 교육비랑 보험료 지출이 커서 처가에 보낼 여유는 없네. 이건 처남이랑 반반씩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그 순간 명숙 씨 가슴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 남동생 한수의 오피스텔에 몸을 의탁한 명숙 씨는 며칠 동안 죽은 듯 잠만 잤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남동생이 건넨 작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명숙 씨가 가출하기 직전 세탁소에 맡기려던 남편의 양복 안감에서 떨어진 작은 보증서 한 장이 발단이었지요. 그것은 명숙 씨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보증서였습니다. 한수는 전직 법률사무소 사무장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상철 씨는 아내에게 생활비 10원을 아까워하면서도 밖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법인 명의의 카드는 개인적인 유흥과 내연녀를 위한 선물 공세로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내연녀에게 제공한 오피스텔 보증금마저 회사의 공금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발등을 닦아주며 살았던 자신의 세월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지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감각, 그리고 남편의 회사를 뒤에서 키웠던 실무 능력을 총동원해 자신만의 정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가 사라진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밥해줄 며느리가 없자 아들에게 화풀이를 해댔고 상철 씨는 집안일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명숙 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무단 가출로 소송 걸겠어.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예금들도 다 내 돈이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그 무렵 명숙 씨는 남동생 한수와 함께 상철 씨의 회사를 정밀하게 타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철 씨는 본인이 아주 영리하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명숙 씨의 홍보 전략과 기획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인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작성했던 수천 장의 기획안 원본과 메일 기록, 그리고 상철 씨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며 남겼던 허술한 흔적들을 완벽한 법적 증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상철 씨의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한 편의 글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김상철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그가 아내에게 행했던 경제적 학대와 법인 자금 횡령 그리고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지요. 상철 씨가 공든 탑이라 믿었던 그의 사회적 평판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이혼 조정 법정. 상철 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명숙 씨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렸지요. 당신이 감히 나를 상대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30년 밥해준 값이라도 쳐달라고 할 참인가? 하지만 명숙 씨는 대꾸 대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조정위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명숙 씨가 수행했던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환산표, 남편의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마케팅 컨설팅 비용 청구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철 씨가 은닉했던 차명 계좌와 탈세 정황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차분하고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늘 사랑도 비즈니스라고 했지? 숫자가 정확해야 평화가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계산해왔어. 당신이 내 연녀에게 쓴 법인 자금, 그리고 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대가,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자, 당신이 좋아하는 그 정확한 정산 이제 시작해보자고. 상철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번째 폭격 이후 상철 씨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하다고 믿었던 회계 장부들이 아내 명숙 씨의 손에서 횡령의 증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지요.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평소 상철 씨를 우러러보던 직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체면이 단 한 줄의 기사로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내연녀의 배신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법적 다툼으로 자금이 묶이자 그녀는 그에게 받은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처분해 자취를 감췄지요. 상철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숫자밖에 모르던 남자의 곁에는 결국 아무런 숫자도 남지 않게 된 것이지요. 반면 명숙 씨는 과거의 인맥들을 하나둘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숙 씨 예전 실력 어디 가겠어요? 제발 우리 프로젝트 좀 도와줘요. 라는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묵혀왔던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더 깊고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디자이너 이명숙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파산 소식과 이혼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명숙 씨가 새로 차린 작은 스튜디오로 예고 없이 찾아왔지요. 예전처럼 호통을 치러 온 줄 알았건만 박 여사의 손에는 초라한 반찬통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수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명숙 씨가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염치 없는 부탁이었지요. 30년 동안 명숙 씨를 종처럼 부리며 여자가 기운이 세면 집안이 망한다고 구박하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비굴했습니다. 명숙 씨는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 손을 잡아줬겠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그 눈물은 명숙 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아들의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아드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생은 비즈니스라고요. 이 비즈니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명숙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여사는 넋이 나간 듯 가게를 나섰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원 밖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재판부는 명숙 씨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상철 씨 명의 빌딩 지분의 절반과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판결했습니다. 상철 씨는 판결문을 받아든 채 멍하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지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당신이 뭘 했다고 절반이나 가져가? 명숙 씨는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철 씨, 당신은 숫자로 사람을 가뒀지만 나는 그 숫자로 자유를 얻었어. 당신이 영원으로 치부했던 내 30년의 가치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네. 상철 씨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명숙 씨는 혼자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가장 싼 메뉴를 고르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와인과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잔을 채우는 투명한 액체 속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지만 명숙 씨는 기쁘게 잔을 비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지분은 오롯이 본인 명의로 된 100%였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정순 갤러리. 세상을 떠난 친정 어머니의 이름을 딴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명숙 씨처럼 뒤늦게 자신의 꿈을 찾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이자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명숙 씨의 성공은 업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난 전설의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그녀의 강연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은 수많은 여성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강연장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계부의 숫자에 여러분의 가치를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값비싼 보석입니다. 한편 상철 씨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소액 세무 대리 업무를 하며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명숙 씨는 더 이상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강물이고 그녀에게는 이제 찬란한 오늘과 기대되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처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을 시간. 하지만 지금 명숙 씨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습니다. 곁에는 든든한 남동생 한수와 활짝 웃고 있는 친정 아버지가 함께였지요. 평생 남의 집 제사상만 차리느라 정작 친정 부모님과는 여행. 한 번 못 가봤던 명숙 씨가 처음으로 마련한 가족 해외여행입니다. 공항의 화려한 조명 아래 명숙 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났습니다. 여권 사이에 끼워진 비행기 표를 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가서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걸로만 드세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명숙 씨의 농담에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계부에는 반반이나 정산이라는 단어,
대신 행복과 추억이라는 단어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오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명숙 씨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명수가 참 잘 견뎠다. 그리고 참 잘 살아왔다.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이명숙으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눈부신 막을 올렸습니다.